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자, A매치 2연전을 마치고 이제 리뷰를 하려고 좀 켰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지난 이라크전을 끝나고는 리뷰를 할까 하다가 이제 경기 뭐 결과도 좋지 않았고, 어떤 이런 여론이랄까요? 그 제 커뮤니티의 온도를 보건데 약간 냉정하게 보기에는 너무 달아오른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이번 레바논전까지 끝나고 두 경기를 같이 리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밀어놨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 생각이 틀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 냉정하게 그래도 오늘 이겼으니까 냉정하게 볼 수 있는 경기가 된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조금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물론 제가 항상 그렇듯이 잘한다고 하는 점은 분명히 칭찬하지만 잘못된 점이라던가 좀 보완할 점들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일반론부터 시작해서 어떤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서 좀 이 어떤 리뷰를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이번에 이라크전 끝나고 많이 놀랐던 게, 그러니까 이번 경기 말고 지난 경기 끝나고 많이 놀랐던 게 여론, 어떤 이런 커뮤니티 여론들은 조금 부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원래 그러는 게 이제 이 대표팀 축구에 한국 축구 이제 약간 뭐 뭐라 그럴까요? 축구를 굉장히 다들 좋아하시지만 이게 어떤 이게 내 팀이야라고 하는 어떤 K리그 팀들하고 다르게 이렇게 뭔가 자주 있는 축구가 아닌 대표팀 축구에는 조금 유난히 많이 좀 비난과 비판이 쏟아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금연을 차치하고라도 저는 좀 상당히 이번 경기가 대체 이라크전이 대체 왜 그렇게 뭐가 크게 문제였을까라는 생각이 좀 사실 들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두 번째 경기를 끝난 다음에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일단 뭐 제가 이렇게 마치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는 아마 지난번 라이브 때를 보시면 알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할 얘기가 많다 이런 얘기 좀 들었었는데 제가 좀 놀랐던 거는 그런 커뮤니티 여론하고 다르게 이 저도 몸담았던 이 스포츠 언론계라고 해야 될까요? 이쪽에 좀 많이 놀랐어요. 사실은 저는 왜 그러냐면 아니 제가 알기로는 축구 매체들도 많고 뭐 축구 전문 기자들이라고 할 만한 어느 매체들이라도 축구를 전담을 하시는 분들은 다 있거든요. 왜냐면 대체로 스포츠 기자들은 축구 아니면 야구를 물고 있으니까. 근데 저도 예전에 이제 제가 기자할 때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느긋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거친 언사들이 많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기사들이. 예를 들면 제가 봤던 기사들은 뭐 그런 기명 칼럼이라고 그러죠. 본인들 이름 쓰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쓴 칼럼들을 봤는데도 제가 이제 다 정확히 누구 건지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재앙이다, 뭐 재앙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라던가 뭐 3년 동안 뭘 했냐, 뭐 이런 취지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거 최종 예선입니다, 뭐 이런 식의 막 글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그게 사실 동감이 안 됐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좀 천천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라크전과 이번 레바논전까지 잘했던 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 이렇게 하고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그런 기사들에 대해서 왜 화가 나냐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어차피 볼 사람도 아니니까 이제 제가 현장에 안 나갈 거니까 말씀드리면 그거는 축구를 모르니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지난번 이라크전이 잘 된 경기는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제가 지난번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날 같은 날 8일에 벌어진 경기 중에 이탈리아잖아요. 유로 2020을 올해 열렸던 2020을 이상 우승했던 이탈리아가 불가리아랑 1대1로 비겼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날 열린 경기에서 4강이었죠. 4강까지 갔나요? 4강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스페인은 스웨덴한테 졌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무슨 뭐 강팀이 약팀한테 지는 게 뭐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질 수도 있는 게 축구입니다, 사실.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이 축구 경기라는 현상을 보기 위해서 많은 어떤 요소들이 존재하죠. 그 요소들을 존재하는 것 중에 잘한 것과 못한 걸 확실히 구분했어야 되지 그 현상만 가지고 보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매번 모든 팀을 만나 다 축구를 이긴다 그러면 축구 왜 봅니까? 그럴 거면 우리가 가슴 졸이면서 이걸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우리가 보는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라크니까 당연히 이겨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이라크도 힘들게 이기는 거가 원래 축구라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원래 축구라는 게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봤던 기사들 중에 제가 그래도 공감했던 건 예를 들면 이런 기사들은 제가 이거는 진짜 일리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아니 손흥민하고 황의조 누가 봐도 유럽에서 돌아와서 이틀밖에 안 돼서 컨디션도 안 맞고 발도 안 맞았는데 그거 굳이 써야 되나요? 이런 기사들을 보면 이해가 되죠. 혹은 전술을 조금 더 공격적인 선수를 투입하는 건 어땠을까요? 페널티 박스에 싸운 그런 건 제한이라던가 뭔가 이런 걸 바꿨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을 봤을 때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3년 동안 뭐 했나요? 재앙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나라가 최종 예선을 언제 속 시원하게 마음대로 통과했던 팀입니까, 사실. 아시안컵도 우승 못한 팀이고. 그러니까 우리를 냉정하게 봐야 되고 상대가 잘한 건 잘한 거라고 봐줘야 되죠, 사실. 그게 맞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일단 이라크가 수비를 잘했던 것도 맞아요. 그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오늘 득점 장면을 보시면 진짜 잘 만든 장면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우리의 어떤 준비해야 될 것들이지 사실은 상대가 잘한 거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우리만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겁니다. 제가 지난번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울산현대 감독인 지금 홍명보 감독님이 처음 올라왔을 때 지금 올라오셔서 지금 뭐 잘하고 있잖아요. 제가 가서 인터뷰 드렸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수비 조직부터 갖추겠다. 왜? 시간이 적게 걸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축구에서는 상대한테 대응하는 게 훨씬 쉬워요. 상대의 대응을 읽어서 새로운 거를 대응하는 게 더 어려운 거지. 그게 당연히 고차원적이죠. 그렇지 않나요? 맞기만 하는 거면 어딜 찌르려고 할 때 맞기만 하는 거면 반응할 수 있는 게 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가 여길 찌르는 것처럼 해놓고 딴 데를 찔러야 된다 그러면 더 많은 노력이 있고 상대가 속을까 안 속을까를 또 생각해야 되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격 전술이라는 게 공이 많이 들기 마련이고 발이 안 맞았을 때 특히나 이게 개인 스포츠 뭐 펜싱처럼 개인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단체 스포츠이기 때문에 발이 안 맞았을 때의 그 어긋나는 것들은 사실은 더 힘든 겁니다. 사실 안 맞았을 때 더 결과가 크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발이 잘 맞아 들어가야 되고 선수들 개개인도 이게 뭐 컨디션도 올라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졌을 때 좀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너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 대체 축구를 언제 잘한다는 말이야? 라고 하시는데 근데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이 주도적인 축구 점유율이 높은 축구인데 우리나라 지금 벤투호가 만들어내고 있는 정도의 찬스 오늘 그러니까 이라크전은 좀 적었지만 오늘 좀 많았잖아요. 그런 찬스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축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수비적인 축구로 높이 올라가는 팀들이 많지 않아요. 특히나 월드컵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 최종 예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못하는 팀들은 잘 없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2019년 초죠. 그 아시안컵 때 카타르한테 지면서 약간 이렇게 여론도 안 좋아지고 했었잖아요. 카타르가 약간 내려서는 축구를 하고 우리를 상대로 역습을 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카타르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랑 상대로 맞불을 놓으면 본인들도 뭐 딱히 자신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축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월드컵에 나가도 단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탈리아도 유로에서는 역습을 잘하는 팀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탈리아가 주도적인 축구를 못하느냐?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역습 일변도의 팀은 잘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볼을 잘 돌리고 전방 압박도 할 줄 알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려서는 거지 절대적으로 올라서서 우리가 주도적인 축구를 못하는데 수비만 하는 팀들은 높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진짜 많이 뛰는 축구라 해서 우리나라가 예전에 4강 갔던 거 그때도 조금 달랐죠. 근데 되게 전방 압박을 많이 했으니까 내려서서 버티는 팀들은 뭐 8강 16강 가면 잘 간 거예요 사실. 근데 그 뭐 우리나라도 16강 가는 게 목표다 뭐 해서 그렇게 수비적으로 해야 된다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축구 발전에 축구 실력 발전에 그리 좋은 건 아닙니다. 네, 그런 얘기를 일단 하나 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래서 전체적인 콘셉트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저는 조금 틀렸다고 생각한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3년 동안 뭐 했냐 이런 얘기들을 하기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콘셉트가 괜찮다 이런 얘기를 처음으로 제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라크전에는 아구는 안 맞았죠 사실은. 아구가 굉장히 안 맞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라던가 황의조라던가 또 이재성도 마찬가지였고 약간 그 유럽에서 온 선수들을 믿고 굉장히 이제 벤투 감독이 사실 그런 면은 저도 인정하는 게 주전 멤버를 세울 때 굉장히 완고한 면이 있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좋아하는 선수들, 좋아하는 유형의 선수들, 특징을 가진 선수들을 잘 쓴다는 거가
이제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 있긴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유럽에서 날라온 선수들이 시차적응도 있고 체력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걸 굳이 써야 되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비판은 저도 상당히 동감하는 편입니다. 네, 상당히 동감하는 편인데 이제 그게 과연 이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건 이게 결과론적일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손흥민이 유럽에서 왔다. 잉글랜드 날아왔다. 손흥민 벤치. 황의조 힘들어 벤치. 이재성 벤치 하고 똑같이 비겼다 그러면 어떤 기사가 나왔을까? 이제 그걸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 무슨 기사가 나왔을까? 생각해보면 유로파를 뺀 벤투 감독의 벤투의 5만 막 이런 거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런 식으로 결과를 가지고만 어떤 평가가 내려진다 그러면 그건 좋은 평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래도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경기 내적인 거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나라가 지난 레바논전 때도 마찬가지였고 뭐 스리랑카나 이런 팀들은 뺍시다. 너무 약하니까 빼고 레바논도 어찌됐든 나름대로 괜찮은 개개인 기량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가 중동 팀들한테 약했으니까 그걸 잘 생각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전술들 벤투 감독이 가지고 있는 전술을 잘 생각해 보시면 내려선 팀들을 상대로 어떻게 공략해 갈까에 대한 어떤 이런 과제 밀집 수비를 어떻게 해집어야 될까에 대한 과제는 많은 어떤 매체들에서 짚어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전방 압박, 핵심은 밀집 수비 공략이야.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 밀집 수비를 공략하기 위한 공격 전술을 뒷받침하려는 그 어떤 이 기저에 깔려 있는 수비 전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경기랑 같이 섞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만 지금 설명은 좀 재미없으니까.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3-1-4-2 형태를 변형해서 쓴 것 같아요. 3-1-4-2나 3-1-5-2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이게 뭐 전적으로 이런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4-1-4-1에 가까웠죠. 4-1-4-1이 맞는데 황인범 선수가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에 들어와서 여기 뒤를 혼자 지키는 형태였는데 좌우의 풀백이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홍철 같은 경우는 와이드하게 쓰고 이용 선수는 잠시만요. 이용 선수는 약간 이쪽이나 이쪽 좀 뒤에 홍철이 있는 라인보다 좀 뒤에 있었죠. 근데 이거를 제가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는 이 수비 뒤를 잘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하나인 거죠. 왜냐면 홍철이 올라가 있는데 이용까지 이렇게 얘가 하면 안됩니다. 자, 이용까지 여기 올라가 버리면 이쪽이랑 이쪽 공간도 너무 많이 비워버리고 뒤가 3명밖에 안 남는데 황인범 선수 자체도 조금 공격에 가담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강하고 그렇게 쓰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쪽 뒤가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 이렇게 당겨버리면 조금 자연스러워지죠. 이렇게 뭔가 공간 배분이. 그래서 이제 홍철은 올려놔서 공격적인 선수 크로스가 좋으니까 물론 이용 선수 좋지만 약간 이쪽을 황희찬 선수가 약간 안쪽에 들어와서 움직일 수 있도록 홍철이 와이드하게 써주는 형태를 썼던 것 같고 이용 선수는 물론 여기를 오르락 내리락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뒤를 잘 지켜주면서 이제 나상호 쪽이나 들어갔을 때 이제 와이드하게 이쪽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역습 상황에서 이쪽에 좀 좁혀 있을 때 이쪽을 넓게 쓰는 형태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공수 밸런스를 어떻게 잡을 거에 대한 고민이다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이게 근데 나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참 제가 씨름에 많이 이 축구를 비유를 드리는데 내가 무게중심이 무너지지 않으면서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려 그러면 그냥 우리는 답답하죠. 보고 있으려 그러면 힘싸움 하는 것 같고 우리가 분명히 힘이 우리가 100이에요. 레바논 80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100으로 80이면 무조건 이긴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씨름도 마찬가지고 유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냥 역도를 하지 왜 유도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100이면 80의 힘으로도 버티는 건 됩니다. 그러다가 상대가 뭔가 힘을 100을 배분을 잘해서 안 무너지게 해놔야 되는데 앞쪽에 무게가 실려서 앞에 70 뒤에 30 써버리면 여기 이용해가지고 넘기는 게 씨름이고 유도잖아요. 약간 뭐 그 종목마다 다르지만 축구도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어떤 마지막 무기추로 이용 선수를 뒤에 조금 남겨뒀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단 되게 중요한 나름대로 괜찮은 전술적 배치였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처음부터 드리려고 했었던 말씀인데, 이 수비 전술, 그러니까 공격 전술 말고 수비 전술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자, 이번 경기에서도 물론 우리나라가 득점한 다음에 레바논이 올라오기 시작한 다음부터 찬스가 제가 기억에는 아마 유스팅이 오픈 플레이에서 하나 나왔고, 그다음에 마지막 그 추가 시간에 날카로운 크로스 올라오긴 했었거든요. 아니, 그 다음에 오픈 플레이에서 하나고 프리킥에서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이제 유스팅이 2개, 그 다음에 위협적인 크로스 하나 해서 3개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라크전은 유스팅이 없습니다. 이제 이게 다들 조명을 안 하는 건데, 180분 뛰면서 유스팅을 2개밖에 안 준 팀이 있다? 이거 되게 잘한 거거든요, 사실. 특히나 상대편이 이제 역습을 노골적으로 준비해왔고, 우리는 계속 두드리려고 하는 팀이었는데 180분 동안 유스팅을 2개밖에 안 줬다? 이거 잘한 겁니다. 왜 잘했을까? 그러면 이게 과연 3년 동안 뭘 했냐고 물어야 되는 정도의 완성도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런 수비 전술을 갖출 수 있는 팀이. 왜 그러냐면, 제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 앞에 숫자가 이렇게 많아지니까 여기 넘어오는 순간 다 파울해요. 손주도 마찬가지고, 황인범 마찬가지고, 이재성 수비 잘 도와주죠. 황희찬 도와주죠. 여기 있는 원톱 정도를 제외하고는 10명이 다 수비를 도와줍니다. 이게 얼마나 전방 압박에 대한 어떤 잘 도와준다는 게 이 뒤까지 내려온다는 게 아니라, 내려오는데 내려오기 전에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쯤에서 이 앞에서 끊으려고 하는 노력이 상당히 강하다. 그리고 그걸 잘한다. 그러기 때문에 점유율이 70%씩 나오고 슈팅을 전반에 13개씩 때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답답하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이거는 끈질기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두드리는데 상대가 잘 안 돼요. 우리나라도 이게 클럽팀이 아니다 보니까 완성도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히 섞어 써야 돼요. 손흥민이나 황희찬처럼 개인 능력 좋은 선수를 써야 되고, 이재성처럼 하나 들어갔을 때 원터치로 뭔가 만들 수 있는 선수를 써야 됩니다. 그게 이제 특별한 선수들이고 스타 플레이어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선수들인데, 그거를 제외하고도 나머지 들어가 있는 선수들도 다 이걸 기본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상대를 몰아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이 안 된다 할 게 아니라, 그래도 잘 막어. 공격하면서 잘 막어. 그러니까 그냥 잘 막어가 아니라, 내려서 잘 막어가 아니라 공격하면서 잘 막어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다. 이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자, 생각해보세요. 이라크가 우리나라한테는 물론 뭐 비기고 왔으니까 성공을 거뒀지만, 이라크라는 팀이 이 최종 예선을 10경기를 치르면서 얻을 수 있는 성과가 우리나라보다 높을까? 저는 높을 수 있죠. 높을 수 있습니다. 높을 수 있지만 확률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주도적인 축구를 하는 팀들이 더 많은 찬스를 잡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게 어디서 나오냐? 지난 경기만 봐도 이재성 선수가 날리지만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득점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좀 더 많았죠. 그렇지만 이라크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 경기도 잘 생각해보세요. 이번 경기도 우리나라가 놓친 게 더 많아요. 운이 좋았다? 그렇게 평가할 게 아니라, 축구는 원래 미셸 플라티니가 그랬잖아요. 실수를 하는 스포츠라고. 실수의 스포츠라고. 모든 선수가 완벽하면 골이 나지 않을 거라고. 그게 이제 이 축구를 정의하는 스포츠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축구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축구를 좋아하는 이유는 의외성 때문이에요. 언제 어떻게 뭔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90분 동안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그런 어떤 예상의 일이 벌어지고, 독일을 우리나라가 2대0으로 이기고, 이탈리아를 연장전 가서 이기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축구를 보는 거잖아요, 사실. 프랑스랑 1대1로 비기고, 그런 것 때문에 보는 거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실수들이 많은 것들을 만들거든요, 사실은. 그런 상황이니까 누가 더 많은 찬스를 잡고 실수를 할 수 있느냐, 실수를 유도하느냐도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메시도 골을 놓치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확률이 우리도 20% 상대도 적중할 20%라 그러면 그 표본을 늘려야죠. 도수라 그러네요, 그 통계학에서. 숫자를 늘려야지 그 실수한 것보다 더 많은 걸 만들어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라크는 5번 만들어서 1번 넣는다. 그러면은 한 골 들어가겠지만, 우리는 20번 쏘면 4골 들어간다는 통계적인 게 나오죠, 물론. 그게 그렇지 똑같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주도적인 축구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레바논이 마지막에 찬스 몇 개를 잡긴 했지만, 레바논이 과연 그게
어떤 잘 만들어진 공격이었냐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회의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냥 선수 측 개개인이 그냥 한두 명 제치고 그냥 밀고 들어가면서 그냥 하는 거지. 나중에는 그게 이제 장기화 됐을 때, 예를 들면 우리나라 15분에 골을 넣었다 그랬을 때 이걸 75분 동안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면서 상대한테 골을 넣을 수 있느냐, 15분에 실점했을 때. 이제 그걸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축구가 훨씬 좋은 축구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레바논한테 15분에 전반 15분에 실점해도 쫓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반면에 레바논은 우리나라한테 15분에 실점했다 그러면 더 골을 못 넣었을 거예요. 왜냐면 후반 막판이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거지, 이게 전반 15분에서 75분 정도를 우리나라가 맞불론다? 그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축구가 그래도 시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일리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렇게 나쁜 경기, 두 경기 다 나쁜 경기였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 전체적인 콘셉트가. 디테일은 안 좋은 게 많았어요. 그 뒤에 설명드릴게요. 디테일도 안 좋았고, 공격 전술에서 좀 이렇게 하면 좀 안 좋은데 라고 하는 걸 많이 보여줬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번 경기에서는 분명히 지난 경기보다 좋아졌고 좋아지는 상황이니까 이걸 맞춰가면서 만들어가는 게 조금 과제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이 전체적인 팀 컨셉트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재앙 아닙니다. 재앙은 이렇게 오는 게 아니야. 재앙은 감독을 잘라서 그 또 내년 1월에 그 전지훈련해야 되는 K리거들 다 데려다가 막 터키 같은 데서 전지훈련 해가지고 급작스럽게 발 맞춘 다음에 해외파 10명 들어와서 그 불러갔던 10명 선수들 다 빼버리고 K리그에서도 이도저도 안 되게 만드는 게 재앙입니다. 지금은 전 재앙이라고 생각 안 해요. 앞으로 많은 경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훈련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6월에도 한번 모였었고, 올해 이번 달에 모였고, 이제 10월, 11월 이제 A매치 기간에 그렇게 있으니까 맞춰가면서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득점 장면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득점 장면이 상당히 좋았어요. 저는 기가 막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득점 장면 만든 그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는 거예요. 그 한 장면을 위해서. 근데 이제 이게 골이 들어가면 정말 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거기서 골이 안 들어가면 이제 야, 이 벤투 멍청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골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것도 잘 보시면 정말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딱 느껴지는 득점 장면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건데, 홍철 선수가 이쪽에 있었죠. 홍철이었죠, 처음에 출발이. 홍철이 여기 있었고, 근데 이게 위치가 좀 이제 이 레바논이 잘못 잡았던 게, 약간 요렇게 이제 황희찬을 잡으려 그러면 항상 수적 우위를 점해야 되니까, 특히나 이제 중앙 수비를 잡기 위해서, 중앙 공격수를 황희조를 잡기 위해서 중앙 수비수가 여기 2명 붙어 있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요렇게 이제 많이 붙어 있고, 여기를 황희찬 선수를 뭐 미드필더가 제어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미드필더가 측면 나가고 이쪽으로 이렇게 제어하는 형태가 많았는데, 하필이면 이제 그 순간에 공을 빨리 돌리니까, 전환이 빨리 되니까 이제 홍철 선수한테 공이 들어갔을 때 이 풀백이 딸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풀백이 이렇게 딸려 나가니까 황희찬이 일루 빠져나가죠.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원래 여기가 커버가 빨리 들어왔으면 이 선수가 윙포워드가 홍철을 빨리 잡아줬으면 이 선수가 안 나와도 되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이 선수가 있다 그러면 황희찬이 클로스 올린 이 공간에는 아예 갈 일이 없어요. 사실 패스가. 그렇잖아요. 여기 가면 얘가 따라가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공을 많이 돌리고 상대를 지치게 하고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좋은 게, 이제 여기서 이제 얘가 지쳐서 못 따라오니까 홍철 선수가 딱 공 잡았을 때 얘가 딸려 나갑니다. 그래서 황희찬이 어디 가냐면 정확히 방금 전까지 이 선수가 서 있었던 이 공간을 빠져나갑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 미드필더가 쫓아오는 속도보다 여기서 공격해서 들어가는 속도가 무조건 빠르다. 왜? 얘는 황희찬을 보고 있다가 반응해서 뛰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돌아 뛰어야 되죠. 앞으로 가다 돌아 뛰어야 되죠. 근데 이제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는 여기를 그냥 직선으로 스프린트를 해가니까 이게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침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속도를 이기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됐겠죠, 아마. 그러면 여기를 내비둬야 되냐? 아마 봤을 때는 패스 들어왔을 때 안 따라오면 황희찬 선수가 여기서 이제 혼자 했을 겁니다. 개인기량이 좋은 선수니까. 그러니까 누가 나간다? 얘가 나간다.
여기 이렇게 들어갔을 때 따라 나간다. 잡으려고. 근데 그때 누가 들어온다? 황의조 선수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 황의조 선수가 이쪽이랑 어찌됐든 계속 이제 그 수비 사이에서 고전하고 있었으니까 이쪽에 붙어있다. 정확 기억은 안 나요. 위치가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이렇게 붙어있다. 이걸로도 충분한 게 아까 이 선수가 여기 있던 수비수가 어디서 서 있었냐면 여기 서 있었죠. 그죠? 근데 이게 어디가 벌어졌냐면 이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이를 노릴 수가 있게 됐다. 이걸 누가 들어갔냐면 여기 있던 미드필더 권창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연세죠. 공간 어떤 그 창출의 연세. 얘가 딸려 나오니까 여기가 비어서 황희찬이 일로 들어가고 얘가 들어가니까 얘가 딸려 나가서 여기가 비어서 얘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거의 벤투 감독이 원하는 형태의 어떤 밀집 수비 해결법 이런 거를 전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런 장면들이 더 자주 나오면 좋겠지만 내려선 팀 상대로는 쉽진 않다. 근데 이런 장면이 왔을 때 하나 마무리하면 이렇게 오늘 경기처럼 그래도 승리를 따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사실은 뭐 확률의 문제기도 한데, 물론 김신욱 선수를 저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크고 조금 느린 게 단점이지만 크고 기술도 있고 포스트 플레이도 잘하고 스크린 플레이도 잘하고 다 좋아요.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벤투 감독 스타일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물론 뽑았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꼭 그렇게 높이를 써가지고 선이 굵은 축구를 하고 세컨드볼 싸움을 벌이는 게 답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제 전반 7분 후반대였던 것 같아요. 전반 7분에서 8분 사이였는데 그때 홍철 선수가 왼쪽에서 이제 얼리 크로스 좋아하잖아요. 홍철 선수도 크로스 많이 올리는데 크로스 올릴 때 여기서 잘렸을 때 올리다 좀 짧았을 때 역습 나오는 걸 생각해 보시면 왜 그러냐면은 이제 홍철 선수가 여기서 크로스를 잡으려고 딱 하는 순간 여기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들은 올라가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게 최전방에 있는 김신욱만 보고 되는 게 아니라 김신욱 선수가 있다고 치더라도 여기 들어가면 여기서 세컨드볼 싸움을 벌여야 되니까 여기는 공격형 미드필더들은 접근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 여기가 정말 정확하게 들어와서 여기서 뭔가 일이 벌어지면 좋겠지만 예를 들면 좀 짧아요. 여기 잘려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다 올라와 있으니까 역습 나갈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기거든요. 사실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밸런스를 깨지 않는다는 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꼭 김신욱 선수를 쓰는 게 정답이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 저는 뭐 굉장히 좋은 전술적인 무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자, 일단 그래서 잘한 점은 이라크전 공격 못했다, 인정. 그 다음에 레바논전 좀 답답했다, 하지만 찬스는 많이 만들었다, 하지만 결정력은 아까웠다, 인정. 오케이. 근데 그런 어떤 지속적인 반복적인 공격 작업을 하면서도 안정적인 수비를 했다, 이거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잘한 점이라고 좀 평가를 드리고 싶고, 하나는 제가 정말 제일 많이 아셨던 거는 오늘도 많이 나왔어요. 오늘도 많이 나왔고 이라크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가 너무 내려선 축구에만 공을 들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는 분명히 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막판에 3개 있었죠. 제가 기억나는 거면 3개예요. 완벽한 골기회라고 할 만한 거, 송민규, 황의조, 황희찬, 그 3개. 그 3개 중에 하나만 들어갔으면 오늘 제가 이렇게 무슨 뭐 그래도 잘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안 하고, 여러분 보셨죠? 이게 축구입니다, 이렇게 얘기 드렸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리드를 잡고 있으니까 레바논이 이제 원래는 뭐만 넘어지기만 하면은 그 시원한 수원에 있는 물침대에서 주무시던 분들이 마치 끓는 물인 것처럼 호다닥 일어나가지고 나오잖아요. 한 골을 딱 먹으니까. 그 상황이고 전방 압박하러 기어 나오고 하니까 라인 벌어지고 간격도 벌어지고 우리나라가 할 게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찬스를 주긴 줬습니다. 주긴 줬지만 우리나라 가진 그 3번의 결정적인 역습 찬스는 제가 보기에 다 마무리하더라도 괜찮았을 정도의 높은 득점 확률을 가진 찬스였는데 3개 다 놓쳤죠. 예. 근데 이라크전에도 그런 게 많았어요. 명시적으로 그런 찬스는 안 나왔지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나라도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렇게 높게 유지를 하지만 우리나라가 흰색이라고 한번 생각해볼까요? 여기서 끊었을 때는 상대가 급하면 나오잖아요. 득점하러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라크 같은 경기에서도 상대가 이제 세트피스가 있다거나 아니면 점유율을 좀 잡았을 때는 라인 올린단 말이에요. 그때 끊었을 때 어떻게 빨리 나가서
공간을 어떻게 찾아 먹을지가 정말 중요한 게 이제 이 어떤 강팀의 또 숙명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좋아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지금 하는 스타일이 약간 잉글랜드 축구로 치면은 맨시티랑 비슷한 면이 있잖아요. 완고하게 짧은 축구로 만들어가고 공간 활용하고 전방에 숫자 많이 넣고 숫자 싸움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비슷한데 맨체스터 시티는 어떻게 하냐를 고민해 보시면은 얘기가 나와요. 맨시티는 첫 골이나 두 번째 골 넣을 때까지 고생하지 그 이후에는 전형적으로 속공으로 어떤 쉽게 골을 추가해가면서 승리를 굳히는 팀입니다. 그래서 맨시티가 어렵게 이길 때 1대0으로 이기거나 아니면 비길 때도 있고 막 이러지만 이길 때 가끔 7대0, 8대0 나온 거 잘 보시면 그 7대0, 8대0 넣을 때 다 7골, 8골을 다 내려선 팀 상대로 그렇게 막 좁은 공간을 헤집어서 내는 게 아니라 수비 안정적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 나갈 때 그냥 공간을 기가 막히게 찾아먹으면서 쉽게 골을 추가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편하게 갑니다. 근데 우리 문제는 뭐다? 역습에서 그 템포 죽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것도 쉽지 않은 게 역습 나갈 때 패스가 끊기면 그게 다시 역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는 인정합니다만은 어찌됐든 조금 더 정돈된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뭐 이게 3방향 역습을 많이 나가는 팀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구만 봐도 예를 들면 뭐 공 끊었습니다 여기서 그럼 여기 들어가요. 제일 잘 보이는 애 얘한테 줘요. 그러면 이제 대구 같은 경우들은 뭐 세징이 일로 빠져 측면으로 그러면 이제 패스가 이렇게 들어가요. 공간에다가 그러면 뭐 에드가가 들어오고 여기 있던 선수가 이렇게 돌아나가요. 그럼 이제 여기 뭐 들어온 이런 형태로 마무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지금 오늘 역습들을 보면 뭔가 역습에서 정리가 안 된 느낌이죠. 황희찬이라던가 송민규라던가 황희조 선수가 다 좋은 찬스를 잡을 수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숫자에서는 분명히 우리나라가 그냥 완전 골대 앞에서 노마크를 맞아도 될 만한 찬스들인데 서로 약속이 안 돼 있는 느낌을 보니까 아무래도 너무 이 밀집 수비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조금 약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오히려 밀집 수비를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도 제 생각에는 역습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추가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아셨던 거는 이제 아무래도 골 결정력이죠. 네. 이걸 선수 개개인의 문제라고 해야 될지 팀 전술의 문제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게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선수들 개개인 문제라고들 하죠. 그렇게까지 찬스를 만들어줬는데 못 넣으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게 감독님들 많이 말씀하시는 건데 저도 그거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리가 있는데 대신에 이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전체적으로 팀이 너무 많이 수비에 공을 들이고 너무 많이 뛰다 보면 결정적일 때 이제 한 방 보여주는 선수들이 힘을 못 쓰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얘기는 좀 드리고 싶긴 한데 글쎄요 이거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 그래서 레바논을 상대로 내려설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그걸 생각해보면 지금처럼 좀 많이 뛰고 전방 압박하고 이런 형태 축구가 맞긴 한데 조금 이 체력 부담이 있다 보니까 중요한 순간마다 마무리 못 짓는 거는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생각한 거는 이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경기력 자체가 아주 마음에 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우리나라가 그 월드컵에 나가서 매번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최종 예선도 분명히 어려운 무대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장기적인 그러니까 레바논이 10경기 치러서 이길 승리보다 이라크가 10경기 치러서 거둘 승리보다는 주도적인 축구를 해서 우리나라가 승리를 거둘 일이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두 경기에서 무실점 했다. 이거는 분명히 공격적인 전개를 하면서도 무실점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평가를 잘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요즘에 부정적인 게 너무 많아서 그렇게 좀 냉정하게 볼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번에 뭐 라이브를 켜거나 기회가 있으면은 이거 AS 영상도 뭐 찍을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A매치였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기자가 아닌 상황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보고 많이 생각이 들었는데 어찌됐든 저는 벤투 감독에 대해서 조금 응원해주고 싶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